어서 세 통. 서울에 윤부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나 있는 터였지요. 어느 날 윤부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벼슬을 하기는 하겠는데 북쪽으로 부임해 갈 일이 걱정이야. 윤부사는 과연 함경도의 영흥부사로 부임하라는 임금님의 칙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자기의 상을 보니 어사로부터 변을 당할 상이라 그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렸지요. 아무튼 영흥고을에 부사로 부임해 가는 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다락원이라는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답니다. 이들이 쉬고 있는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박립을 쓴 어떤 상제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지요. 주인장 계신가? 그러자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아범은 잠깐 외출을 하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야, 별일은 아닌데 지나던 길이라서 들러본 게지. 돌아오거든 내 집에 잠시 들르라고 말하시오. 상제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상제가 없어지기 무섭게 윤부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어요. 지금 왔던 그 상제가 누군가? 이 마을에 사는 이참반댁 자제분인데 3년 전에 참판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제로 있는 중이옵지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달상이 금년이겠구먼. 지내는 것은 어떤고? 워낙 참판께서 청렴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내는 것이 몹시 궁색합지요. 현재는 초상 때 진 빚까지 갚질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아옵니다. 그 길로 윤부사는 이참반댁집을 찾아가서 빈소에 절을 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곡을 했어요. 너무도 그 울음소리가 비통했기 때문에 상제 이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을 뚜룩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시기에 저토록 자별하게 곡을 하시는 걸까? 곡을 다 마치고 난 윤부사는 상제와 맞절을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돌아가신 자네 춘부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변방에 가 있었던 탓으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간 줄을 모르고 있었네. 그러나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얼 하겠는가. 친구된 정분으로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주게. 나는 지금 영흥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일세. 그러면서 윤부사는 상제에게 쪽지 한 장을 써주고 나왔어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상제의 상이 장래에 어사라도 한 자리 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라서 윤부사는 미리 그날에 닥쳐올 액을 면해보자는 속셈이었지요. 초상 때 진 빚을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 때라 이 상제로서는 더할 수 없는 대은인을 만난 셈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던 이참반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었지요. 그해 겨울에 탈상을 한 이참반댁 자제는 근근히 노자 몇 푼만 구해가지고서 길을 떠났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영흥고을의 윤부사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며칠 만에 영흥에 도착해 품에 지니고 간 윤부사의 쪽지를 보여줬더니 파수를 보던 문지기들이 두말 않고 이 젊은이를 안에 들여보내 주었어요. 먼저 오늘날의 비석격인 통인이 그 쪽지를 보고 사연을 듣고서 부사 앞에 아뢰었지요. 서울에 사는 손님 한 분께서 사또 나으리를 뵈러 왔습니다. 윤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날 다락원을 지날 때 이참판댁 아들 되는 사람에게 써준 쪽지 생각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부사 앞에 읍을 하고 서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이 그때 이참반댁에서 본 그 젊은이였답니다. 그런데 윤부사는 그 젊은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불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대가 누구이지? 예, 전에 저의 집에서 부사님을 만나뵌 이참반댁 아들 되는 사람이옵니다. 윤부사는 고함을 버럭 질렀어요. 뭐? 이참반댁 아들이라고? 나는 이참판이란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때 저더러 영흥에 찾아오라시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에 그 일을 잊었사옵니까? 어디 보자. 그러더니만 부사는 그 쪽지를 받아 펴보고는 쫙쫙 찢어내던지며 호령을 내렸어요. 이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어 고을 밖으로 내쫓아라. 어디서 미친놈 하나가 굴러와 거짓말을 하려 드느냐. 달학원 주막집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보고 또 보고 해도 이 젊은이의 상이 장래의 어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를 해칠 인간으로까지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동원을 쫓겨나온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헤매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헌 방앗간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런 엄동설 안에 우선 얼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부사의 엄명이 내려있는 터라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짚을 깔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으려니까 어떤 늙은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지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앉아 떨고 있는 거요?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 하는 수 없이 여기서라도 밤을 새려고 이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했더니 늙은이는 혀를 끌끌 찼어요. 세상에 사람의 인심이 그럴 수가 있다니. 지나는 걸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길래 이렇게 들어와 본 것인데 이러다가는 오늘 밤 안에 얼어 죽고 말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늙은이를 따라 젊은이가 간 조그마한 집엔 이 늙은이 외에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었지요. 저 애는 내 딸이요. 시집 가서 3년도 채 못 돼서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 있소이다. 저희 아버지까지 없으니 나하고 두 과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젊은이는 천행으로 그런 은인을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 늙은이의 딸과 인연까지 맺었지요. 다음해 봄에는 장모가 주는 많은 돈을 얻어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선 마침 그 봄에 열린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임금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임금님이 묻자 영흥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은 조용한 곳으로 이 한림을 불러 봉서 석 장을 내어주었어요. 이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첫 봉을 떼어보아라. 집에 가서 첫 봉투를 떼어보았더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너에게 함경도 지방 어사를 제수한다.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인심을 잃고 있는 영흥부사를 파직시킨 뒤 두 번째의 봉서를 떼어보아라. 윤부사는 이 한림을 처음 다락원에서 보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상이 정확한 것이었으나 영흥부사가 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욕심이 본심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림의 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흥을 찾아든 이 한림을 보고서 먼저 놀란 것은 아내가 되었던 늙은이의 딸이었지요. 저는 낭군께서 서울로 돌아가 큰 벼슬이나 해 저를 부르러 오실 줄 알았더니 이 모양이 어찌 된 일이오. 벼슬 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장모가 준 돈도 서울 가서 다 써버리고 그날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기로 또 이렇게 그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장모가 새 옷 한 벌을 내어왔어요. 사위, 그 주한 풍채를 남이 볼까 겁이 나는구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장모님, 고맙소.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위의 풍채가 갑자기 옥골같이 변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고 있던 그 새 옷은 고스란히 벗어놓고서 사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허허, 그 사람 행색만 거짓골이 된 줄 알았더니 정신까지 돌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출도했다 하여 영흥고을이 온통 들썩하고 있었지요. 아니, 윤부사가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있더니 기어코 암행어사가 나타났더란 말이냐.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위였지요. 늙은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동원 마당을 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위가 어사 한 자리 안 하고는 영흥 땅에 다시 나타날 까닭이 없지. 이 한림이 윤부사를 파직시키고 서울로 압송한 뒤 두 번째의 봉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서울로 내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영흥 부사를 1년만 채워주고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흥 부사가 되어 장모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셋째 봉서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었어요. 너를 구원해준 그 늙은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장차 서울로 데리고 와 단란하게 살도록 하라. 서울에 와 옥에 갇혀있던 윤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던 건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송아지와 호랑이. 옛날 어느 숲속에 심술이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이 호랑이는 어찌나 심술궂은지 배가 고플 때나 안 고플 때나 닥치는 대로 동물들을 죽였어요. 숲속 동물들은 호랑이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하루는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끝에 동물들은 호랑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저희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마리씩 동물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호랑이가 싱글벙글 좋아하며 말했어요. 좋아. 대신 꼬박꼬박 제 시간에 갖다 바쳐야 돼. 이제 동물들은 호랑이에게 바칠 동물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송아지가 첫 번째로 뽑힌 거였어요. 송아지는 일주일도 못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참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을 향해 가다가 골짜기에 서서 소리쳤지요. 어쩌면 좋아. 그러자 건너편에서도 똑같은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어쩌면 좋아. 그때 송아지의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호랑이를 없앨 수 있을 거야. 송아지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다시 호랑이 굴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송아지가 나타나자 호랑이는 단단히 골이 나 있었지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송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랑 이곳으로 오다가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호랑이가 우리 엄마를 잡아먹고 저까지 잡아먹으려고 덤비기에 도망쳐온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어디 사는 놈이냐? 송아지는 호랑이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어요. 바로 저기예요. 저 건너편에 그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냅다 소리쳤어요.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건너편에서도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하고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호랑이는 약이 올라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소리쳤고 메아리도 똑같이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소리쳤지요. 호랑이는 약이 올라 벌쩍벌쩍 뛰며 말했어요. 당장 골짜기를 건너가 그놈을 없애버려야겠어. 그런데 그놈은 이 깊고 넓은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갔지? 송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지요. 한 걸음에 훌쩍 뛰어 넘던걸요. 아주 쉬워 보였어요. 그래, 그놈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더니 정말 골짜기를 향해 훌쩍 뛰었답니다. 하지만 건너편에 채 닿기도 전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송아지는 얼른 숲으로 달려가 동물들에게 소리쳤어요. 호랑이가 죽었어요. 못된 호랑이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 뒤부터 숲속의 동물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비로운 마법 폭포. 옛날 한 옛날에 총각 나무꾼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인적이 드문 언덕이나 숲속 커다란 나무 사이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만 찍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무꾼은 여전히 가난했고 부모님께는 거의 돈을 갖다 드리지 못했어요. 나무꾼은 아주 슬펐지요. 부모에게 애정을 가진 효자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상 나무꾼 자신을 위해서는 원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모든 일에 기뻐했어요. 어머니 역시 항상 표정이 밝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욕심이 많은 편이어서 자주 저녁 밥상을 보고 투정하고 묽은 홍차로 반주를 대신하거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으면 뜨거운 물 한 잔으로 반주를 대신했어요. 술이 좀 있으면 몸을 덮이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나무꾼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항상 술 한 잔을 할 능력이 있었다며 능력 없는 나무꾼 아들을 책망하곤 하였지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지 못해 마음이 아픈 나무꾼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늙고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술 한 잔 올릴 수 있을까? 아버지는 몸이 약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진짜 술이 필요하실 텐데.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가 빽빽한 언덕에서 일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 물이 흐르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자주 일한 적이 있지만 주변에 급물살이 흐르거나 폭포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놀라기보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소리를 따라갔답니다.
거대한 물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고 나무꾼은 마침내 작고 아름다운 폭포에 도착했어요. 폭포수는 맑고 차가웠지요. 나무꾼은 폭포수가 떨어져 조용히 흐르는 천에 내려와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모아 물을 조금 마셨어요. 그런데 이내 나무꾼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폭포수에서 흐른 것은 물이 아니라 향긋한 술이었기 때문이지요. 물 대신 가장 훌륭한 술을 발견했으니 나무꾼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나무꾼은 이 폭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호리병에 술을 급히 채우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답니다. 이제 드디어 불쌍한 아버지에게 가져갈 좋은 술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지요. 늙은 아버지는 술을 버더니 너무 좋아서 연달아 술잔을 비웠어요. 한 이웃 사람이 나무꾼 집에 들러 이야기를 모두 들었답니다. 나무꾼이 술 한 잔을 대접하자 이웃 사람은 놀라움과 감사의 말을 늘어놓으며 술잔을 비웠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갔어요. 밤이 되기도 전에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법의 폭포 이야기를 듣고 호리병 술 향기를 맡았지요. 밤이 되자 마을이 비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 나무꾼은 여느 때보다 좀 더 일찍 나무를 하러 길을 나섰답니다. 커다란 호리병을 가져가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당연히 황홀한 폭포에 다시 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나무꾼이 폭포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미 그곳에는 이웃 사람 몇 명이 와 있었고 모두들 양동이와 항아리, 큰 잔을 들고 있었지요. 모두가 이 탐나는 술을 나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각자 남들 모르게 이곳에 왔고 자기 혼자서만 마법 같은 폭포에 이르는 길을 찾았다고 믿었어요. 나무꾼은 이미 폭포 가까이에 서 있던 이웃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의 표정이 어린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말고 다른 이웃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불편해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이 껄껄 웃으며 어색한 침묵을 깼지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껄껄 웃었던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에 왔겠지요. 물병과 호리병에 이 술을 담아 집으로 갑시다. 그러나 먼저 이 신비로운 술 맛을 딱 한 번만 보고. 그는 허리를 굽혀 호리병에 물을 채우더니 호리병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상기된 얼굴로 호리병에 물을 마시더니 이내 환한 얼굴이 되었지요. 그냥 물이잖아.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그냥 찬물이잖아. 우리는 그 나무꾼 놈 말에 속은 것이오. 나무꾼을 찾아다가 내 혼쭐을 내주겠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무꾼은 얼른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이웃 사람들은 나무꾼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차례차례 돌아가며 개울물을 맛보았어요. 나무꾼이 말한 술이 아니라 맑고 찬물만 흐르고 있었지요. 술을 몹시 탐낸 이웃 사람들은 불이 죽거나 성질이 난 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 나무꾼은 숨은 곳에서 기어나왔어요. 이게 사실일 수 있는가? 모든 게 꿈이었단 말인가? 아무튼 내가 직접 한번 더 맛을 봐야겠다. 나무꾼은 호리병에 물을 담아 마셨어요. 분명히 어제 맛봤던 향긋한 술맛이었지요. 맞아요. 맛은 그대로였어요. 마법의 폭포는 효심 많은 아들인 나무꾼에게는 고급 술을 흘려 내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찬물만 흘려내려 준 것이었지요. 신비로운 마법 폭포에 관한 소문을 들은 황제는 신하를 내려보내 효자인 나무꾼에게 상을 내리고 많은 재물을 하사하였어요. 부자가 된 효심 깊은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양천원님 죽은 말 지키듯. 옛날 경기도 강화 땅에 벌대춘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 말은 임금이 나들이 할 때마다 스스로 서울에 올라와 임금님을 태우고 다녔지요. 어허, 영특한 말이로다. 임금은 벌대춘을 몹시 아꼈어요. 정말 영리하고 임금님의 기분을 알아모실 줄 아는 말입니다. 신하들도 벌대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루는 기분 좋게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이 말의 죽음을 알리는 자는 사형을 시키리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붓으로 임금의 명령을 냉큼 받았었어요. 임금의 명령은 그대로 책에 기록되어 거스를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벌대춘이 서울에서 임금 나들이를 시켜주고 내려가다가 김포쯤에 있는 양천 벌판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우리 고을에서 일어난단 말이냐. 양천 고을 원님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벌대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은 죽게 되니 임금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속만 바짝바짝 태웠어요. 어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양천 고을 원님은 죽은 말을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이때 길 가던 노인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이 원님에게 물었어요. 아, 글쎄, 저 말이 벌대춘이란 말인데 임금님 나들이 할 때 타는 말이라오. 양천 고을 원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그런데요. 임금님이 하루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말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은 사형시킨다는 법을 만들었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죽은 말만 지켜보고 있답니다. 노인장, 뭐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양천 고을 원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임금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노인은 그 길로 궁궐에 들어가 임금 앞에 꿇어앉았어요. 임금님, 벌대춘이란 말을 아시지요? 그럼 알지요. 내 나들이를 즐겁게 하는 말인데 왜 그러시오? 그 말이 강화로 내려가다가 양천이란 벌판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죽었단 말이오. 아깝도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알리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요? 임금님께서 말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은 사형을 시킨다기에 양천고을 원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래, 내가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준 노인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만 태우며 지켜보고 있을 때 쓰는 말로 양천 원님 죽은 말 지키듯 이란 속담이 생겼답니다. 배고픈 호랑이. 옛날에 머리가 하얀 백두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굴 안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지요.
이 호랑이는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 하루는 이런 결심을 하였답니다. 난 이 산속에서만 자라서 세상 밖을 잘 몰라. 이제 여길 벗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겠다. 호랑이는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참에 갑자기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만든 상자가 있고 그 앞에 문이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목에 줄이 묶여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낑낑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배가 무척 고팠지요. 그래서 눈앞에 떡하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니 상자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았지요. 강아지는 사람이 키우는 건데 왜 마을에 있지 않고 여기 산속에 있는 걸까? 이건 분명히 나를 잡으려는 함정이 틀림없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던 길을 갔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위험한 곳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 여기는 피해야겠다. 그렇게 다시 떠나려는 참에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바로 산속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까짓것 그 상자가 함정이라 해도 내 힘으로 그걸 부수고 나오면 되지. 저건 분명 함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놓아둔 것일 거야. 그리고는 다시 상자 안에 들어가서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상자 문이 덜커덕 하고 닫히더니 호랑이는 상자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호랑이는 후회했지요. 아이고, 내가 그만 속고 말았구나.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세상 구경도 다 못했는데.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어둑어둑 밤이 되자 호랑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어딘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함정을 만든 그 사람인 줄 알고 어흥 하고 쩌렁쩌렁 소리를 크게 질렀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함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던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갑자기 쩌렁쩌렁 울리는 호랑이 소리에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서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빼꼼히 자기를 쳐다보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지요. 고마야, 나는 이제 여기에 갇혀서 배가 고파 죽게 생겼다. 만약 나를 여기서 꺼내준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도록 할게.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면 너희 집에 매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마. 제발 나를 좀 도와주렴. 어린 아이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호랑이를 그대로 두고 가면 여기서 배가 고파 죽고 말겠지. 그런데 호랑이를 살려주면 우리 집에 매일 고기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다시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호랑이야,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지만 만약 상자 안에서 나오면 나를 해치기라도 할까봐 걱정돼. 나는 너를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해를 당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어? 호랑이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이렇게 상자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너가 도와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니? 너를 해치지 않고 약속한 것도 잘 지킬 테니 어서 나를 살려주렴.
이런 호랑이의 모습에 어린아이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호랑이가 갇힌 상자 문을 낑낑거리면서 열어주었지요. 호랑이는 상자 안에서 나오게 되어 어린아이에게 넙죽 감사 인사를 했어요. 꼬마야, 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일이면 죽었을 거야.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게.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고기를 가져다 놓으마. 고맙고 또 고마워. 그런데 호랑이는 어린아이와 헤어진 지 10걸음도 지나지 않아서 슬그머니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꼬마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고기를 마련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지 않겠니? 어린아이는 호랑이의 물음에 대답했어요. 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어서 주머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서 어쩌지? 그랬더니 호랑이가 시커먼 마음을 드러내면서 다가왔어요. 그럼 너를 잡아먹고 힘을 내면 되겠다.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단 말이지. 어린아이는 갑자기 변한 호랑이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 벌벌 떨다가 반대편에서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래, 좋다. 너는 나보다 힘이 세니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냐? 하지만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억울하게 됐으니 부모님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전하게 해줘. 저기 토끼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어차피 자기 뱃속에 들어갈 건데 마지막 부탁이나 들어주자 해서 지나가던 토끼를 불러 세웠지요. 이봐 토끼,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었으면 이 꼬마 부탁이나 들어줘. 가서 이 꼬마 부모한테 마지막 인사를 전해달란 말이지. 내 뱃속으로 꿀꺽 들어갔다고 말이야. 토끼는 이 말을 듣고 대답했어요. 알겠어.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그렇게 할게. 그런데 그 꼬마 부모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 그러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자세하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그걸 잘 보고 기억했다가 저 꼬마 부모한테 전해주도록 하지. 호랑이는 이제 저 꼬마는 죽은 목숨인데 그까짓 것 하나 못 들어주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이 일이 벌어졌던 맨 처음 그 상자로 다시 갔답니다. 그러자 토끼는 팔짱을 끼면서 말했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이 상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도대체 이 상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야? 한번 보여줄래? 호랑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별일 아니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게. 호랑이가 상자 안으로 들어가자 토끼는 재빨리 상자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는 어린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상자 안에 갇힌 호랑이를 꺼내주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어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고약한 호랑이를 봤나? 다 죽게 생긴 참에 살려주었더니 그 은혜를 까먹고 오히려 잡아먹으려 들어? 토끼는 호랑이를 빼꼼히 들여다보고 말했지요. 너는 계속 이 속에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거나 배가 고파서 죽도록 해라. 이 말을 마친 토끼는 다시 깡충깡충 뛰면서 가던 길을 떠났답니다. 어린아이가 그제서야 토끼를 고맙게 바라보니 어디 물속에서라도 나왔는지 토끼가 뛸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도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느 시골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부지런한 것은 물론이고 겨울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는
집신 삶기, 멍성 엮기, 방석 만들기도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두었다가 싸게 나오는 논이나 밭이 있으면 야금야금 사모아서 어느덧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도 새 옷은 물론이고 음식도 보잘것없이 먹으면서 술하고 고기는 자기 돈으로 절대 사 먹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 동네에는 부자가 한 것처럼 어떤 농부도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짓고 겨울에는 다른 일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도무지 돈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숨만 푹푹 쉬다가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비법을 물어보기로 했지요. 농부는 부자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형님을 멀리해도 저는 늘 형님을 찾아뵙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형님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형님은 숨기지 말고 저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허허허, 내가 무엇을 안다고 아우에게 알려주겠소. 어쨌든 이야기나 한번 해보시오. 드러나 봅시다. 부자가 대답했지요. 그러자 농부가 다시 말했어요. 제가 형님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보면 제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니 한숨만 나와요. 그러니 형님께서 저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부디 형님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십시오. 부자가 허허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 나도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겠소. 하지만 세상 일은 공짜가 없는 법. 그대가 술 한 동이 하고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즐겁게 놀고 나면 그때 자세히 알려주리다. 농부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되자마자 농부는 술과 고기를 들고 부자에게 찾아갔어요. 농부가 가져온 술과 고기로 술상이 차려지고 부어라 마셔라 거하게 먹고 나니 그 많던 술과 고기도 어느새 동이 났지요. 그러자 농부가 은근한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자, 이제 형님, 이렇게 술하고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즐겼으니 어제 약속하신 대로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대 정성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그 비법을 알려줄 테니 따라오게나. 부자가 껄껄 웃으면서 농부를 데리고 뒷마당에 갔어요. 뒷마당에 가니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떡하니 있었는데 부자는 그 앞에 서서 농부에게 말했어요. 아우는 어서 이 나무에 올라가 보도록 하시오. 저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부자가 말하는 대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어찌나 커다란 나무인지 한참을 낑낑대면서 겨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그제서야 부자가 다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두 손으로 붙잡아 보시오. 농부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부자가 말한 대로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 말이 없길래 농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 지금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려니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한 손을 떼고 한 손으로만 붙잡고 있으시오. 부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화를 버럭 내었지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 높은 데서 나머지 한 손을 놓으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서 한 손을 놓다가는 바로 땅으로 쿵 떨어져서 죽고 말 겁니다. 그제서야 부자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농부는 다시 터덜터덜 나무에서 내려왔지요. 아니,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형님은 저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농부가 투덜대니 부자가 대답했어요. 이보게,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게나. 아까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두 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만 붙들고 있으라고 한 거 기억나나?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손을 마저 놓으라고 하니 자네가 뭐라고 했나? 그걸 놓으면 땅으로 쿵 떨어지니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했지 않았나? 바로 부자가 되는 비법이 거기에 있다네. 앞으로 자네에게 동전 하나라도 생기거든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절대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하게. 자네가 1년 내내 일하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네.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니 당연히 모이는 돈이 없지 않았겠나. 이제 자네는 오늘 밤 저 나무 위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고 그대로 해보게나. 농부가 그제서야 크게 깨달아서 부자에게 큰 절을 연거푸 올렸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운 노인. 옛날에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애완용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개가 발로 땅을 긁는 모습을 본 노인이 그 땅을 팠더니 뜻밖에도 땅 웅덩이에서 한 무더기에 금이 나왔지요. 노부부의 이웃에는 마음씨 나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노부부에게 이런 행운이 생긴 것을 질시하여 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마음씨 좋은 노부부는 거절하지 않고 선뜻 데리고 있는 개를 빌려주었고 마음씨 나쁜 이웃 부부는 개를 재빨리 데려갔답니다. 그러나 이웃 부부가 데려간 개는 땅을 긁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웃 부부는 개가 땅을 긁도록 억지로 시켰고 개가 긁은 곳은 열심히 팠답니다. 그러나 금 대신에 쓰레기만 잔뜩 나왔지요. 그러자 이웃 부부는 화가 나서 개를 죽여 길 옆 조그만 소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러자 그 소나무는 갑자기 크게 자랐답니다. 죽은 개의 주인이었던 마음씨 좋은 노인은 죽은 개를 애도하며 소나무를 잘라서 절구를 만들었어요. 노인이 그 절구에서 보리를 찢기 시작하자 보리가 절구 바닥에서 위로 끝없이 흘러넘쳤지요. 이웃 부부는 다시 노인을 시샘하여 절구를 빌렸답니다. 그러나 이웃 부부가 절구에 보리를 넣고 찢자 보리는 모두 갈라진 채로 모습을 드러냈고 벌레 먹은 보리가 되었지요. 이웃 노인은 더 크게 화가 나서 절구를 부셔 조각을 냈고 땔감용 나무로 사용했어요. 마음씨 좋은 노인이 역시 죽은 개를 애도하며 불에 탄 절구의 재를 조금 가지고 와 죽은 나무에 뿌렸더니 신기하게도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답니다. 그 나라의 왕자는 노인의 이런 착한 행실을 가상히 여기고 금과 은, 비단을 주어 칭찬했어요. 노인은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운 노인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웃 노인은 다시 노인을 시기하게 되었고 노인처럼 절구의 재로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웃 노인이 죽은 나뭇가지에 재를 한 줌 뿌려도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았고 오히려 재가 날아가 왕자님의 눈에 들어갔어요. 왕자님을 모시던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감히 왕자님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맛 좀 보아라. 왕자의 신하들은 이웃 노인을 붙잡아 흠씬 두들겨 주었지요. 이웃 노인은 매 맞고 피 흘리며 그 자리를 간신히 피했답니다. 이웃 노인의 부인은 남편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내 남편이 왕자님에게 빨간 예복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이 가까이에 온 남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이 빨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어요. 이웃 노인은 피를 흘린 채 침대에 누워 결국 세상을 떠났답니다. 거짓말로 된 이야기. 옛날 옛적 황해도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재주가 참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고 하니 아침에 밭에 가서 모시 씨를 뿌리면 그걸 키워서 거두어 삶고 메고 배를 짜서는 한나절 만에 석자 새치 밥보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재주가 좋았지요. 그 재주에 걸맞은 신랑감을 찾는데 마침 한 동네에 재주 많은 총각이 있었어요. 이 총각 재주는 또 어떤고 하니 아침에 밭에 나가 보리씨를 뿌리면 그걸 키워서 베고 떨고 찧어서는 한나절 만에 보리쌀 석섬 서마를 내었지요. 그만큼 재주가 좋았어요. 둘이서 내기를 했지요. 총각이 이기면 결혼을 하고 지면 안 하는 걸로 하고서. 시작 하니까 둘 다 뚝딱뚝딱 번개같이 일을 해서 한나절 만에 처녀는 밥보자기를 다 만들고 총각은 보리쌀을 다 내었어요. 그런데 재어보고 되어보니 처녀 밥보자기는 딱 석자 새치인데 총각 보리쌀은 석섬 서말에서 딱 한 옵이 모자랐지요. 그래서 총각이 지게 되었어요. 이웃 마을에 또 한 총각이 있는데 재주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가 하니 아침에 집집마다 다니며 벼룩을 잡으면 한나절 만에 서말 서대를 잡아서 그걸 다 굴레를 씌워서는 마당에 한 줄가로 세워놨어요. 그만큼 재주가 좋았지요. 둘이서 내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총각이 이기면 결혼을 하고 지면 안 하는 걸로 하고서 말이에요. 시작하니까 둘 다 쓱싹쓱싹 번개같이 일을 해서 한나절 만에 처녀는 밥보자기를 다 만들고 총각은 벼룩굴레를 다 씌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처녀 밥보자기는 보풀 하나 없이 잘 만들어졌는데 총각 벼룩은 딱 한 놈이 굴레를 벗고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또 총각이 졌어요. 내기에서 진 총각이 화가 나서 처녀를 냉큼 들어다가 집어던졌어요. 힘껏 집어던지니까 하늘 높이 날아가서 어디만큼 갔는고 하니 전라도까지 갔지요. 황해도에서 전라도까지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때 마침 전라도 총각이 딱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웬 처녀가 날아오거든요. 얼른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쪼갰지요. 쪼갠 것을 엮어서 삼태기를 만들었어요. 그 삼태기로 처녀를 받았지요. 처녀가 뚝 떨어져서 이제는 죽는구나 했는데 웬걸 푹신한 삼태기 속에 떨어져서 안 죽었어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총각 하는 말이 내가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당신이 날아오기에 대나무를 베어다가 쪼개고 엮어서 삼태기를 만들어 당신을 받았소. 이런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재주 좋은 총각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처녀가 당신이야말로 내 배필이오 해서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6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들이 바로 천리보기, 말리보기, 연이딸깍, 진둥만둥, 맞아도 간질, 뜨거워도 찰새, 깊으니 얕으니예요.
이게 다 몽땅 거짓말로 된 이야기지요. 도토리. 깊은 산골짜기에 도토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도토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그 중의 한 도토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저 다람쥐처럼 마구 뛰어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토리는 언젠가는 자기도 다람쥐들처럼 뛰어다닐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윙윙 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도토리 하나가 땅 위로 똑 하고 떨어졌지요. 아이고 엉덩이야. 도토리는 엉덩이가 아팠지만 엉덩이를 어루만질 틈도 없었지요. 도토리는 비탈진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멈춰야겠는데. 도토리는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토리는 몸이 둥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어지러워라. 도토리는 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았지요.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던 도토리는 마침내 연못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어이 차가워. 도토리는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지요. 도토리의 몸은 점점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연못 속에는 메기 한 마리가 놀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토리를 보고 메기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넌 누구냐? 메기가 도토리 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난 도토리야. 도토리? 응, 난 산에 살다가. 도토리와 메기는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메기야, 산에는 말이야. 나무도 많고 다람쥐, 토끼, 곰, 여러 숲속의 짐승들이 아우려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단다. 하고 도토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메기는 갑자기 쓸쓸한 얼굴을 했지요. 그런데 도토리야, 이 연못 속은 언제나 쓸쓸하단다.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어. 그리고 메기는 연못 속에는 많은 물고기들과 벌레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도토리는 연못 속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모두가 처음 보는 것들 뿐이었지요. 얼마간 세월이 흘렀답니다. 도토리는 연못 속의 볼만한 것은 다 보았어요. 산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지요. 아무래도 산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산 속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산으로 가고 싶어. 산 속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 도토리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메기는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토리를 달랬지요. 그러나 도토리는 막무가내였어요. 싫어, 싫어. 난 연못이 싫어. 산이 좋단 말이야. 정말 야단이 났어요. 아무리 메기가 달래도 도토리는 울기만 했지요. 메기는 할 수 없이 여러 물고기들과 의논했답니다. 도토리를 산으로 보내주기 위해서였지요.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라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지요. 내가 데려다 주지. 하고 자라가 말했답니다. 자라는 도토리를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땅 위로 올라갔답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밖에는 올 수가 없단다. 그럼 잘 가렴. 자라는 도토리를 땅 위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역시 원래 내가 살던 곳이 좋구나. 도토리는 이때부터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의 옛 이야기 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부자가 되려면 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읽었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된 사람을 보고 어느 농부는 자신도 똑같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지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부자 농부처럼 되지 못한 현실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지요. 바로 낭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나뭇가지를 꼭 붙잡았듯이 손에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꼭 잡고 있어라는 가르침을 얻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밤동화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밤엔 꼭 부자 되는 볶음 꾸시며 꿀잠 드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